흔히들 글쓰기 조언이라고 하면 좀 무섭고 엄격한 말들이 많잖아요. 아주 멋진 글을 쓰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그 부분을 과감히 삭제하라. 당신의 아끼는 표현들을 죽여라. 아니, 정말 무시무시한 조언이죠. 근데요, 글쓰기를 배우는 게 정말 이런 지독한 훈련서를 거쳐야만 하는 걸까요?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실, 바로 죽음을 그냥 정면으로 툭 던지죠. 근데 바로 뒤에 역설적인 설명을 덧붙입니다. 죽기 때문에 행운하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 미스터리가 어떻게 풀릴지 궁금해서라도 다음 문장을 읽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잖아요. 강력한 글은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따분한 규칙을 외우는 대신에 위대한 작가들의 글을 직접 맛보고 음미하고 또 역으로 뜯어보면서 글을 감식하는 귀를 한번 키워보는 거죠. 맞아요. 글쓰기는 무슨 장애물 통과하기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리나 사진처럼 평생에 걸쳐서 기술을 완성해 나가는 아주 즐거운 과정이죠. 대가들의 작품에서 기쁨을 느끼고 나도 저렇게 써보고 싶다는 그 욕망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스타일이 전혀 다른 4명의 글쓰기 대가들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도킨스부터 골드스타인, 폭스, 그리고 윌커슨까지 그들 글에 숨겨진 강력한 힘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사례 연구로 들어가 볼까요? 리처드 도킨스의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논리적인 스타일입니다. 이야,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지만 결코 빛을 보지 못할 잠재적 사람들이라는 표현 좀 보세요. 이런 거대한 스케일의 상상력을 통해서 도킨스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적 같은 확률의 결과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독자의 관점을 그냥 개인의 삶에서 우주적인 관점으로 단숨에 확 넓혀버리는 거예요. 도킨스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아라비아의 모래알 같은 시적인 표현이나 태어나지 않은 유령들 같은 생생한 이미지로요.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어찌 보면 합리적인 주장을 아주 감동적인 언어로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논리가 감성을 만날 때 글은 그냥 설득력을 넘어서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도킨스가 거대한 우주적 스케일로 독자를 압도했다면 우리의 다음 작가는 정반대의 방법을 씁니다. 바로 우리를 자기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초대하는 거죠. 레베카 뉴버거 골드스타인의 개인적이고 또 성찰적인 산문입니다. 골드스타인은 아주 개인적인 기억을 통해서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철학적인 수수께끼를 던져요.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저 사진 속의 그 아이가 어떻게 지금의 나일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건 굉장히 사적인 질문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그런 보편적인 의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에요. 짧으면서도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 질문이 골드스타인의 생각 전체를 이끌어가는 엔진인 셈이죠. 골드스타인의 기법이 정말 탁월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녀는 그 아이, 그녀 같은 3인칭하고 나라는 1인칭을 일부러 나란히 둬요. 이 문법적인 혼란을 통해서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지적인 혼란을 언어적으로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거죠. 독자는 그냥 그녀의 혼란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철학적인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 한 문장에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세상을 떠났다거나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다는 식의 완곡한 표현 대신에요. 죽었다는 직설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를 냉혹한 현실로 확 끌어당기는 거죠. 관념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우리를 강하게 잡아채는 그런 앵커 역할을 하는 문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갈리 폭스의 부고기사입니다. 무표정한 재치, 날카로운 정확성, 그리고 진짜 완벽하고 놀라운 단어를 찾아내는 능력의 대가라고 할 수 있죠. 폭스는 디어 애비 컬럼이 어떤 컬럼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보여주죠. 이 한 토막의 답변만으로도 우리는 컬럼니스트의 성격을 바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말하지 않고 보여주기의 힘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선 예시에 이어서 이 예시를 딱 보여주면서 코믹한 원투펀치를 날립니다. 독자는 폭스가 설명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컬럼니스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녀의 성격을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인물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는 것보다 더 강력한 묘사는 없으니까요. 여기서 폭스가 사용한 정말 재미있는 기법이 바로 이 제휴법인데요. 책이라는 단어 하나에 칭송받거나 검열당하는 내용물이랑 아이들이 진짜로 먹을 수 있는 물리적인 형태라는 뜻을 동시에 담은 거죠.
부고기사라는 어찌 보면 엄숙한 장르에 이런 재치를 한 스푼 싹 더하는 것. 이게 바로 폭스의 장기입니다. 덕분에 독자는 고인의 삶을 단순히 슬퍼하는 걸 넘어서 그가 남긴 유산의 다채로움을 훨씬 입체적으로 느끼게 되죠. 재치 넘치는 부고 기사에서 이제 우리는 역사의 가장 무거운 장면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사벨 윌쿠스는 그 무게를 추상적인 단어에 실지 않아요.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윌커스는 억압 같은 차가운 단어 대신에 떡갈나무에 매달리는 끔찍한 이미지를 경제적 기회 박탈 대신에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타이피스트라는 구체적인 인물을 우리 눈앞에 보여줍니다. 독자는 역사를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한 문장짜리 단락, 단 두 음절, 떠났다. 이걸로 길고 풍부했던 도입부를 마무리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끝맺음은 이주라는 결정의 최종적인 느낌과 또 앞으로 닥칠 삶의 불확실성을 그대로 반영하죠. 좋은 글은 이렇게 강렬하게 끝이 납니다. 자, 도발적인 과학자, 성찰적인 철학자, 재치 있는 기자, 그리고 공감의 역사가 언뜻 보기에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은 이 네 명의 작가에게 과연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제 그 흩어져 있던 실마리들을 하나로 엮어볼 시간입니다. 결국 위대한 글쓰기는 하나의 태도로 모어집니다. 도킨스처럼 신선한 단어를 고집하고, 윌커슨처럼 구체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골드스타인처럼 문장의 리듬을 활용하고, 폭스처럼 계획된 놀라움을 선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독자의 마음에 직접 말을 거는 방법인 거죠. 독자를 가르치려고 드는 게 아니라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말하는 것과 보여주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 대가들은 독자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저 독자가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생생하게 보여줄 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결국 글쓰기는 소통이거든요. 여러분이 보여주고 싶은 중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